타가죠. 그리고 나라 안팎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반도가 화산 폭발처럼 터질는지 예측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흔히 그 변화란 말을 쓸 때 세상이 변한다 그런 말을 쓸 때 변한다, 바뀐다 할 때 체인지 그런 말을 써요. 체인지 일반적으로. 근데 메디컬 체인지가 있어요. 급변. 그러니까 예상치 않는 변화를 만날 때 소위 소셜 메디컬 체인지, 사회가 급격하게 변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상이 된 것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사당도 거쳐서 안양 간다든지 서울 간다 할 때 다 옛날 다니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그렇게 가는 길 걱정이 없어요. 다른 외지를 가더라도. 근데 갑자기 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 생각도 하는 길이 보이면 그 길은 두려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안개가 잔뜩 꼈는데 그 표지판이 안 보인다 이럴 때 이 도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당황하게 되죠. 그런 세상을 우리가 급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확실성하고 마음이 좀 조급해지고 또 방황해지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45년 해방이 되고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역사상 한 5천년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세상을 살았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5천년 역사 동안에 6.25 전쟁이 970번째 난리예요. 난리라는 말은 나라 전체가 막 뒤집어져 피난 가고 막 자기 고향 버리고 정처 돌아다니면서 그 변화를 수습하고 다니고 이럴 때가 난리 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는 한국 전쟁을 겪은 그러니까 53년 휴전하고 50년 이후죠. 53년 이후는 한 70 몇 년 동안 그렇게 큰 난리가 없었어요. 뭐 나라 전체가 뒤집어지거나 그러진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동안에 뭐 청와대 기습사건도 있었고 뭐 가까이는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연평해전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무장공개 같은 거. 근데 나라 전체가 막 뒤집어지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편안한 세상을 우리가 산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만큼 번영을 한 거예요. 2차 대전 끝나고 신생 독립국가가 한 130개 나라 생겼거든요. 그 가운데서 대한민국만큼 성공한 사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업화 그리고 또 민주화 이렇게 또 선진화 이 세 가지 우리가 성취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계가 230개국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10위권에 들어가 있잖아요. 무역 규모라든지 봐서. 그 다음에 GNP, 또 GNI라고 하는 거, 개인 소득도 3만 4천 불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리고 일본이 3만 6천 불이에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일본이 아슬아슬하게 우리하고 좀 어쩌면 선진화를 우리한테 놓칠 만큼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이제 이만큼 우리가 컸어요. 군사력은 어제 영국 그 BBS인가요? 거기서 보도한 거 보니까 우리가 5위더라고. 우리 군사력이 5위. 그러니까 미국 1등, 러시아 2등, 중국 3등, 인도가 4등, 그리고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대단한 나라예요. 북한도 한 38등 이렇게 하더라고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지금 뭐 세계 앞에 큰소리 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군사력을 볼 때는 저거 뭐 헷갈렸다고 해서 다 이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해 놓은 그 현무라는 게 있거든요. 현무. 소위 요격 체계. 적의 미사일도 막으면서 공격도 하는 그런 미사일이 현무예요. 일반 미사일은 두 가지를 구분하거든요. 하나는 공격만 하고 뭐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이면 공격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패트로이트, 뭐 사드, 신궁 이런 것들은 요격만 하는 거예요. 근데 현무는 요격과 동시에 공격을 해요. 그래서 현재 9톤 정도 위력을 가졌다니까. 지금 현무 5가 9톤. 그리고 6가 지금 이번에 시험했거든요. 근데 11톤이에요.
11킬로톤 다이너마이트로 TNT로, 그리고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이 15킬로톤이에요. 15킬로톤. 그러니까 히로시마 한 도시를 그냥 없애버렸잖아요. 현장에서만 한 13만 명이 죽고. 근데 우리가 핵은 없지만은 요격도 되고 공격하는 현무 시리즈는 거의 일본 히로시마급에 해당되는 위력을 가진 폭탄을 우리가 이미 실전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구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도 뭐 해군, 공군, 육군까지 합쳐가지고 현재 세계 5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K 방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방위산업 그 시스템이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팔리죠. 뭐 K2 전차부터 또 그다음에 K9 자주포, 그다음에 TK 그 연습용 전투기, 그리고 현재 또 시험 중에 있는 K21F, 이런 것들은 좀 세계가 놀랄 만큼 한국형 무기가 아주 좋아요. 왜 그러냐면 세계는 전쟁을 할 때 소련 편에 속한 사람들은 소련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고, 미국 편에 속한 사람들은 미국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그 중간형은 뭐 중국이 있는데 중국은 그렇게 무기를 많이 수출하지 못합니다. 자기 나라도 수요가 딸리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 가보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 지금 소련은 북한에서 생산된 무기를 가지고 싸워요. 152mm 포라든 이런 것 전부 다. 그런데 지금 제렌스키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하고 좀 싸우는데 그 무기가 결국 우리 한국 전차에 쓰는 대포죠. 155mm 대포. 요 우리 화약 대포를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미국이 우리 한국은 직접 그 공격 무기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그랬으니까 못해요. 미국이 우리 걸 사가요.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포장에다 USA라고 붙여가지고 다시 파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다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북한하고 우리가 거기 싸우고 있는 거죠. 무기 체계가. 근데 우리 무기는 미국 것만 가지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소련제 무기를 가지고 개발했어 우리가. 그러니까 소련 무기 가지고 달라든 북한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 유사한 무기를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무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냐? 1990년 러시아가 이제 그 러시아 국가연합이라고 ISC인가 그럴 겁니다. ISS인가? 그 15개 나라가 해체됐어요. 그래가지고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됐거든요. 그래서 각기 이제 원래 나라로 돌아갔어요. 뭐 무슨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키르기스탄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지금 아까 우크라이나도 그때 독립한 나라거든요. 러시아 소련으로부터 소비에트 연방에서. 근데 이제 그 당시 그 소련의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이제 개혁 개방을 했잖아요. 그때 우리 정부가 소련 고르바초프를 우리 노태우 대통령이 제주도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수교를 하려고 아주 파격적으로 선언을 해버렸어요. 러시아에다가 3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겠다. 아주 장기 저리로 아주 싸게. 그러니까 이제 고르바초프가 그때 소련이 막 흔들릴 때니까 돈 없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오케이 해가지고 수교가 이제 92년인가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차관으로 줬으니까 30억 달러를 30년 거치니까 벌써 50년 전 얘기니까 이제 갚을 때가 됐잖아요. 근데 소련이 계속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안 갚아요, 돈을. 못 갚죠. 그러니까 우리는 졸라대죠, 이제 약속대로 하라고. 그래서 소련 무기가 이제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탱크도 들어오고, 잠수함도 들어오고, 뭐 헬기도 들어오고, 헬기도 들어오고, 이런 소방국에 쓰는 산림 방제용 헬기. 그런 걸 전부 다 우리 방산업체가 조작해가 뜯어가지고 거기서 기술을 이제 받아오기도 하고 가져온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고흥에서 그 날아온가요? 누리호. 그거 이제 우리가 공중에 성공할 때
3번 만에 성공했잖아요. 그 전부 소련 기술자들이 와서 엔진 제작을 하고 다 그랬어요. 근데 그 동체는 우리가 만들었지만은 소련의 엔진을 부착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3차 때 이제 성공을 하고 소련 기술자가 11명이 왔거든요. 왔는데 그 엔진을 성공했으니까 그 이제 모형 엔진을 소련 걸 해부해 가면서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발사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엔진을 소련이 가져가려고 그러면 자기 본국으로 약속이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머리가 또 비상하잖아요. 그 덩어리, 쇳덩어리 왜 갖고 가려고 하냐 이게. 그러니까 약속대로 해야 할 거 아니냐니까 그 무거운 걸 가져가는 운반비가 얼마며 이미 다 기술 이전이 돼가지고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거 아무 쓸모없는 거다. 이래가지고 사정을 해도 그냥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술단장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있는 술 없는 술 갖다가 밤새 먹여버려놨더라고요. 그래서 혼미백 사는 데 가서 사인해라. 폐기했다고. 그래서 바다에다 버려버렸다고 간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요걸 다시 건져가지고 개발한 것이 한국형 엔진이에요. 우주발사체. 그러니까 이 소련 무기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재탄생하는 거예요. 한국형으로. 요 무기가 소련 무기를 격파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우수해가지고. 그래서 지구상에서 지금 저 중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유럽에 있는 동부 유럽, 폴란드나 이런 나라들은 엄청나게 무기 가져가잖아요. 이런 면에서 한국이 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됐는데 우리나라가 미래가 아주 창창한 나라죠. 지금 미래, 지금 현재냐 4차 산업이란 말 들어봤죠. 4차 산업. 1차 산업은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바뀌는 게 1차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초죠. 영국에서 그 증기기관차라는 게 나왔잖아요. 방직기계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은 기계가 일자리를 뺏어가 버렸다고 생각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옷감을 생산하는데 옛날엔 수공업이니까 배틀에서 배를 짰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24시간 노동을 해야만 한 필을 짠다. 20자. 근데 기계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 10,000필을 짜려면은 10,000명이 필요하잖아요. 노동자가. 근데 기계는 불과 100명만 방직기를 돌려도 10,000필이 나온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실업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대량 실업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시대 사람들 생각에는 이 기계를 부셔버리면 다시 수공업으로 배틀에 앉아서 옷 짜는 사람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기계 파괴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요. 기계 파괴 운동. 볼트를 빼버리고 나트를 막 부셔버리고 벨트를 잘라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공장에 가서. 그럼 막 경찰이 들어가서 체포하고 막 그랬죠. 근데 어차피 역사는 기계화로 가더라. 이게 산업화로. 그게 1차 산업혁명이에요. 기계가 생산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계가 생산하니까 대량 생산이 이루어진다. 이게. 단순하게 손으로 얻는 시대가 달라가지고. 그럼 그 많은 물건을 어디다 대고 팔아야 할까? 시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큰 나라들이 물건을 싣고 돌아다니면서 강제로 문을 여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 제국사회들 강제로 식민지를 만들든지 그러면 대포를 가져 쏘아대면서 물건을 사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시대가 우리 시대에 있었다 그런 얘기죠. 우리보다 한 100년 전후에서. 그러니까 이제 산업혁명은 그러나 보편화돼가지고 제국들이 대부분 그 기술을 먼저 가진 나라들이 식민지를 두었어요. 우리 저 대원군 시대에 미국 함정이 저 대동강에 올라왔어요. 저 서해로 해가지고 또 뭘 싣고 왔냐? 상선이야 상선. 장사하는 배. 제네랄 샤만인가 그래요. 뭘 싣고 왔냐면 화약하고 옷감하고 고무. 중국 시장에다 팔다가 미국 배가 지나가다 짜투리 시장이 하나 있다. 조그마한 골목 시장에. 그래서 건너와서 물건을 사라고 개황을 해요. 문을 열어라 그랬다. 근데
그때 당시 세국 정책으로 막 절대로 못 올라온다고 하면서 솜덩어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불려가지고 샤만을 불을 태워버렸잖아요. 그 선원들을 죽여버리고 거기에 이제 개항을 못하게 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 일본 동경에서 얼마 우리로 말하면 서울서 인천 정도밖에 안 되는 거 항구 도시 하나 있어요. 거기를 문을 열어가지고 개항을 했잖아요. 미국 배를 받아들여가지고 미국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보다 일본이 앞서가는 거예요. 모든 선진 기술을 우리보다 일본이 앞에 배웠다. 그것이 불과 한 20년 차이에요. 응? 요코스카라는 항구를 열어가지고 미국의 기술을 받아온 것은 일본은 1800 아마 한 56년이나 됐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로부터 한 20년 뒤에 76년에 1876년에 일본에게 강제로 인천항을 열어가지고 결국은 일본 물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하고 외교 관계를 일본 우리보다 한 20년 앞에 했는데 벌써 기술 선진국이 됐고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모든 기술을 다시 받아와야 되는 이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 시대에 그 산업화라는 이름의 개혁기를 잘못 만나면 그렇게 역사적 낙후가 되고 식민지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1차 산업혁명은 기계로부터 일어났고 2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말하는 이 지식정보, 이 정보가 이제 판을 쓸면서 사회를 이루잖아요. 그 다음에 3차 산업은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지금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인터넷 사회가 왔고 이제 4차 산업이 지금 눈앞에 온 거죠. 지금 다 진행되고 있어요. 그 산업은 인공지능 시대죠. 로봇 산업과 인공지능이 모든 사회를 대체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제일 때 필요한 것이 반도체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지구가 더워져 가지고 더 이상 탄소가 배출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기후협약 기능을 맺어서 세계가 탄소 중립을 선언해 버렸어요. 탄소 중립. 탄소를 제로화 시키자 그런 얘기예요. 제일 처음에 탄소를 많이 내놓은 것이 석탄을 쓰는 발전소잖아요. 화력발전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려운 그 산업 시설을 갖고 놓은 무슨 저 염색 공장이라든 타이약 공장 이런 것들 이제 탄소를 많이 배출하잖아요. 그런 산업을 자꾸 이제 에너지를 바꿔서 이제 수소로도 바꾸고 자동차 같은 거 전기로도 바꿔야 된다. 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은 이제 한 나라의 부를 정할 때, 한 나라가 얼마나 센 나라냐, 국부 정할 때 영토가 얼마나 넓냐, 군사력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이런 것을 계산 안 해요, 이제는. 누가 더 첨단 기술을 앞서서 개발해서 대중화시키느냐, 첨단 기술, 반도체 기술, 그보다 더 이런 새로운 첨단 기계들이 막 나오잖아요. 우주 산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뇌 혁명이다. 이게. 머리를 좋게 우수하게 가진 민족이나 집단이 앞으로 사회를 주도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미국은 왜 저렇게 영구적으로 세계를 주도하느냐? 미국의 많은 유학생들이 머리 좋은 사람 유학 가잖아요. 가서 두뇌가 개발되고 그 인재들을 거기서 붙잡아 놓는 거예요. 붙잡아놔서 내보내질 않아요. 최고급 예우를 해주고 사람 살게 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니까는 그 과학자들이 안 와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기술자들이 안 오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홍릉인가요? 저쪽에다가 센터 만들어가지고 카이스트인가 만들어가지고 기술자를 데려다 최고 예우를 해줘가지고 거기서 우리 산업화를 하는데 기여를 하게 했고 그 다음에 따라서 지금 대전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기술센터 국방연구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카이스트 있잖아요. 대전에. 이런 데서 인재를 길러가지고 지금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성공시켜가지고 지금 반도체 산업이 엄청난 세계적 산업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에서 삼성이 세계 시장에서 한 7.5% 가지고 있어 시장 점유율이. 근데 반도체는 크게 둘로 나누잖아. 하나는 메모리가 있고 하나는 비메모리가 있어요. 근데 메모리는 일반적으로 기억장치니까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비메모리가 더 중요한 부품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제 대만이라는 나라 있죠. 섬, 조그만 섬. 그 조그만 섬이지만 인구가 한 2,400만 됩니다. 영토는 우리나라 국토의 한 3분의 2쯤 되고 근데 옆에 원치 큰 중국이 붙어 있으니까 중국하고 비교해서 적지 그렇게 적은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소위 파운드리라고 이 설계한 것을 복제해 주는 거예요. 그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TSMC라고 TSMC. 그 공장은 세계 시장의 70% 가까이를 가지고 있어요. 생산량을. 그러니까 중국이 그거 폭격 못해요. 그 파운드리 만드는 복제용 메모리를 만들거든요. 그것도. 근데 만드는 그 타이완의 반도체 회사가 무너져 버리면 중국 산업이 왕창 깨져버려요. 그만큼 반도체는 중요해요. 지금 뭐 자동차고 뭐고 전부 다 그 반도체 없이는 작동 자체가 안 되잖아요. 어느 기계도. 그러니까 그만큼 세계는 복잡하게 엉클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나라가 그 가능성을 갖고 있는 나라다. 원체 우수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또 끈질기고 이런 면에서 우리는 희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단이고 안보 불안이에요. 분단에서 안보가 불안해요. 안보가 불안은 모든 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전쟁이 났다. 어떤 나라의 산업 기술이 우리나라에 있겠습니까? 다 나가버리지. 전쟁이 났는데 어떤 기업을 한국에다 두겠냐고요. 또 한국 상품이 제대로 생산해내겠냐고요. 무시무시한 북한의 그 전술 핵무기 같은 거, 뭐 탄도미사일이든 순항미사일이든 얼마 전에는 어뢰까지 막 바다에서 핵 일으켜가지고 부두도 하나 깨버리고 막 큰 배, 항공모함까지 이지스함까지도 폭격 구멍 뚫어버리는 그 소위 수중 핵 폭발 실험에 북한이 성공했잖아요. SLBM이라고 잠수함에다 싣고 다니면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이 퍼스널리티가 정신 상태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자기를 자제할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저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10살 먹을 딸내미를 지 후계자라고 데리고 다니면서 저런 짓을 하겠어요? 존귀한 자제분이다 소리 하면서 그게 정상이냐고요. 그러니까 상식이 전혀 없어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상식적인 사람이야만 어떤 위기를 관리할 수가 있죠. 핵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판단하는 능력도 있고 합의체를 만들어가지고 결정도 그럴 텐데 전부 혼자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사람 죽이는 것도 무슨 재판 절차가 있어요? 자기 고모부 장성택이 죽일 때 보세요. 그냥 지 마음대로 가서 실제 머리털 하나 남기지 말라고 하니까 만경대 군사학교에다 세워놓고는 기관단총으로 1분에 1,500발 나오는 기관단총으로 쫙 하니까 아무 형태도 없어요. 그럴 수가 인간적으로 장성택가 끌려가면서 호소했잖아. 그 조카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얼굴만 보게 해달라고. 뭐 왜 그러냐. 할 말이 있다고.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것도 재판을 3번 해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형을. 근데 그냥 군대 별 5개고 몇 개고 그냥 하루아침에 지 맘대로 그냥 눈빛만 주면 싹 사라져버리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 앞에 우리가 서 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온통 정상적인 것 같은데 다 불안해, 우리가요. 우리가 요즘 전문용어로 트라우마가 있다고, 트라우마. 걱정.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경제 지표에 들어가면 10등 안에 다 있는데 행복 지수에 들어가면 70등 밖으로 밀려나버린 거예요, 한국 사람은. 물질을 만족한데 늘 불안해요. 여러분들도 불안하는 것 같으면 불안한 거예요. 잊어버리려도 뉴스 들으면 금방 반응이 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 좀 평화대사님들 또 우리 조직 안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뭘 결정해야 되냐면 분단을 그냥 지속할 것인가요? 분단 상태를 그냥 지속할 거냐, 밀어붙일 거냐, 그냥 살자, 팔자대로 이렇게 하나를 하든지
그러면 적극적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통일을 해야 된다 이게.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근데 분위기가 놓아둘 수는 없어요. 제대로 놓아둘 수 없어요. 지금 최근에 김정은이가 작년 말에 노동당 최고인민회의를 해서 최고인민회의는 우리 국회 같은 겁니다. 우리 국회 같은 게 있어요. 최고인민위원회라고 회의라고. 한 나흘간 평양에서 했는데 거기서 선언해 버렸어요. 이게 남조선이라든지 우리 민족끼리라든지 평화통일이라든지 이런 말 용어를 다 빼버렸어요. 전부 다 빼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국호를 불러요. 대한민국이라고 해요. 대한민국. 그럼 얼른 생각하면 상당히 발전했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정식으로 불러줬으니까. 그 대한민국이라고 불러놓고 그 대한민국이 적대국가라는 거예요. 적대국가. 전제해서는 안 된 나라. 근데 이 나라를 아주 헌법에다 명기해라는 거야. 없애버린다고. 없애버려. 평정해버려. 자기들이 해방지구를 만들어서 완전히 점령해버리겠다고 헌법에다 법제화해놓으라는 거야. 지시했다니까요. 이제 무슨 뭐 민족끼리 어쩌고 있다고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그 국제기구를 싹 없애버렸어요. 조평통도 없애버렸고 그 다음 금강산 개발 그것도 지구도 없애버렸고 해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가 민족끼리 그런 말 하잖아. 동족끼리 같은 민족 피를 당군 피를 나눴고 언어가 같고 습관이 같고 관습이 같고 풍속이 같고 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 한민족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 근데 이미 헌법에는 북한은 김일성 민족이라고 표시해놨어요. 벌써 우리 대한민국이 한민족이다 이런 말은 북한에 없어요. 김일성 민족. 그래놓고는 그래도 그런 형식은 취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민화협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족화해 국민위원회인가? 북한에도 있어요. 민화협이. 같은 언어끼리 통한다고. 그 다음에 또 아태라는 게 있어요. 아시아 태평양위원회. 북한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이름을 쓰면 서로 동질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남쪽 사람을 만나고 남쪽 관계를 주도했어요.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그 자체를 전부 기후를 해산해버렸어요. 싹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적대국가. 저것들은 아주 무법자들이니까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핵을 원래는 핵을 가져도 컨트롤 타워를 가진 사람이 핵에 대한 권한을 딱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나 소련 푸틴 같은 대통령 외국 갈 때는 육군 중령이나 대령이 블랙박스라는 걸 들고 옆에 따라다녀요. 핵 단추. 사건이 나면 명령을 해요. 핵을 명령해야 단추를 누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위험할 때가 대통령끼리 인사이동할 때야. 교체할 때. 권한을 교체할 때. 서로 바뀔 때. 권한이 지금 바뀌는 순간에 불과 몇 초지만 그때 누가 위기가 나왔을 때 결정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이는 이걸 법제화해서 내가 아니더라도 다음 권력순에 따라서 핵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에다 명시해놨어요. 지금 노동당 규약에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게 공갈로만 친주를 하는데 실제로 실험을 하는 걸 보니까 무시무시하다 이게. 상상을 초월해. 이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위기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결정해야 돼. 그러면 차라리 그냥 옛날 문재인 대통령이 엎드려서 기분 맞춰가면서 그냥 우리 군사훈련도 안 하고 또 군대도 해산하고 이렇게 축소해가면서 저쪽 비율을 맞추면서 그냥 더러운 평화를 유지해 갈 것인가. 아주 자존심 상한 평화죠. 일종의. 그동안엔 또 그래도 큰 난리는 별로 없었잖아. 5년 동안은. 근데 보니까 너무 허술하다 이게. 너무 허술해. 하나만 예를 들면 저 강원도 철원 있잖아요. 동부전선. 거기에 비행금지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비행금지구역. DMZ를 중심하고 양쪽에 원래 2km씩 4km만 DMZ예요. 근데 그걸 바로 민통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위험한 지역까지 못 들어가게 하는 선이 있어요. 농사는 지을 수 있는데 허가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그 선 밖에까지 거기서부터 6km까지를
비행 금지 구역으로 정했다 이게 남북이 군사합의 때. 그러면 우리는 공중 정찰 정보력을 가져야 되니까 정찰기가 떠가지고 북한 내부에서 장사포의 이동이라든지 또는 무슨 그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미사일 기지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요즘 기차 안에서도 발사하고 막 아까 수중 발사도 있고 있지만은 그런 걸 다 비행기로 정찰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쟁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수시로 봐야 작전을 세우고 거기 방어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전혀 못 보게 해버렸어요. 남북을 핑계대고 자기들 비행기가 정찰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비행기가 없어요. 북한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답답한 거니까 그 정보를 어디다 의존해야 되느냐. 일본이나 미국에다 의존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위성을 공중에다 띄워놓고 보고 있으니까. 우리도 처음에 이제 위성 하나 개발했지만은 근데 그동안에 북한이 이제 그 미사일을 이동시키고 할 때는 액체 연료를 넣으려면 1시간이 걸려요. 연료 넣는 시간만. 그 다음에 이동하는 거리의 시간을 다 추적을 쓰잖아요. 정찰로. 근데 이 정찰기라면 2시간에 한 바퀴 도니까 평양 일대를 미사일 기지나 군사기지를 보더라도 2시간 이후에 또 보게 된다. 이거 위성 하나가 뜨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적어도 3개 내지 4개를 올려놔야 시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그럼 그 빈 정보를 어디서 얻어내느냐? 미국이나 일본을 통해서 얻어낸다 그런 얘기죠. 다만 우리가 이 다른 나라보다 많이 갖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그것이 휴민트 정보라고 그래요. 사람 정보. 왜냐? 탈북자가 35,000명이잖아요. 이걸 전부 조합해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 군데 근무하던 사람들이 탈북을 했으니까. 거기 보위부에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위성국에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우주정찰국에 있는 사람도 다 있거든요. 요거 종합해서 보면 그쪽 정보를 늦게라도 알아내요. 그러니까 인간 정보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고, 위성을 띄운 나라, 일본은 평양 상공에 7개 위성을 띄워놨고, 미국은 12개를 띄워놨어요.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은 보는 시간이 빠르죠. 2시간 한 바퀴 돌아도 각기 시간을 달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국과 일본과 미국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정보가 없이는 눈먼 사람이 공격 목표를 성에 쏜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보고 쏘아야 정확히 맞출까 말까 하는 바인데 보이지도 않는데 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고요.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데 그걸 딱 차단해 놨다 이거 군사기밀에서. 그 다음에 최근에 알려진 건데 북한은 GP 소위 DMZ 안에서 남쪽을 보고 북쪽을 보는 GP 정찰 초소가 있어요. 그게 178개야. 거기서 11개를 양쪽 다 없애기로 했다. 11개씩을. 그럼 179개에서 11개 없어진 거다고? 우리는 49개 있었어요. 거기서 11개 없어지면 같은 숫자를 정해서 없애놓으면 저쪽은 11개가 없어져도 160개가 있고 여기는 11개 없어지면 30개밖에 36개밖에 안 되는 결론이 나온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어두워지냐 보는 시각이. 이런 아주 우리에게 불리한 군사 위성 합의를 해놨다. 군사 합의를.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정찰 위성을 봐야겠다. 이랬더니 저쪽에서는 완전 폐기다. 이래가지고 NLL까지도 거부하고 있잖아요. 저것도 우리가 계산한 게 아니다. 우리가 친 게 아니다. NLL은 한국전쟁 끝나고 이제 휴전선을 정할 때 북한은 그 당시 해군력이 거의 없어요. 해병대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개도서 저 백령도까지도 우리 미군하고 한국군이 가 있었던 거죠. 해군들이. 근데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 땅으로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DMZ를 거치고 위로 서해바다에. 근데 그것을 이제 얼마 있다 미국이 거기다 북방 한계선, 북한을 마음대로 넘어다닐 수 없는 경계선을 쳐놓은 것이 NLL이에요. 그건 일방적으로 쳐서 휴전회담에 합의하지 않고. 근데 왜 쳤냐? 이승만 대통령이 하도 북진 통일을 한다 보니까 북한이 내려온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이승만이 미국 허락 없이 북진 통일을 해버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미국이 경계선을 쳐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지금은 이건 이제 남북 간의 경계가 된 거죠. 사실상 잠정적으로. 어디서 확정됐냐? 92년 남북 기본 합의를 맺을 때 북한이 굉장히 어려울 때죠. 동북권이 무너질 때니까. 그때 기본 합의에
현재 남북 간이 가지고 있는 경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합의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인정했다 이들이 늦게라도.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지켜야지 책임지고. 이거 우리는 주장하는 거고 지금 김정은은 그걸 무효화해봤어요. 그래서 서해에서 막 해안포도 막 쏘고 연습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포 쏜 거 하루에 막 200발도 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지금 남북 간에는 누구든 조그만 성질 사납게 건들면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것은 미국의 군사력을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죠. 그런데 미국의 군사력 가운데서 미국이 2012년에 선언을 하나 해요. 뭐라고 선언하냐? 미국은 세계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한 군데 이상을 도울 수가 없다. 그렇게 선언해요. 일종의 미국의 독트린인데,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더 이상 미국 힘이 없다 그런 얘기야. 다만 그 순위가 아시아에 1순위를 둔다 그런 얘기야. 아시아에. 그러니까 전쟁이 여러 군데 나도 아시아에서 나면 거기를 우선 미국이 방어하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조금 안전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 한반도가 위험하니까 아시아를 지킨다면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다. 응?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게야. 근데 지금 미국은 이 가장 위험한 것이 대통령이 바뀌면 모든 정책이 다 바뀌어요. 대한민국처럼. 그럼 트럼프가 있을 때 정책이 바이든 오니까 다 바뀌잖아요. 또 바이든이 지금 대통령 11월 달에 하잖아요. 금년에. 트럼프한테 지고 있어요. 현재. 여론전에서. 그럼 트럼프가 또 되면 다 바뀌어요. 북한 핵 문제도 바뀌고. 그리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들어가 있잖아요. 직접 군인을 한 것도 군사지원은 계속 이제 나토를 통해서도.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하잖아요. 하마스는 무슨 얘기냐면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에 가자지구라는 지역에 중앙정부가 하나 있어요. 팔레스타인 정부가 서한지구에. 근데 가자지구 정부에 그것도. 근데 거기 정당 속의 한 정당 이름이 하마스야. 근데 그 하마스는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맺은 평화조약을 거부해요. 거부해요. 어떤 일에서도 폭력, 무력 가지고만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찾아야 된다. 이 주장하는 무력 강경파의 하나가 하마스라는 조직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이스라엘의 방어망을 아주 기술적으로 뚫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5번이나 한 나라입니다. 근데 다 이겼어, 5번 다. 그러니까 아주 자만도 해줬지만은 방어벽을 잘 쳐놨어요. 아주 스마트 방어죠. 아주 정말 정보를 최대한도 이용해가지고 망을 3단계 쳐가지고 이스라엘 영토로 못 들어오게 해놨어요. 철조망을 쳐서 담도 싸고. 거기다가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요격 체계를 800m에 하나씩 두어가지고 어떤 로켓이라든지 미사일도 방어가 돼요. 아이언돔이 비싸게 터지만은. 근데 이번에 저 가자지구에서 터진 거 보세요. 이 경운기를 몰고 와버렸다니, 경운기를. 그래서 콘크리트를 벽을 뚫고 로켓을 아이언돔 한 대가 로켓을 120발까지 요격해요. 동시에 반격한다고 말이야. 깨뜨려. 그런데 5,000발을 쏘아버렸단 말이야. 5,000발. 로켓 5,000발이 동시에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이스라엘 땅에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 행글라이드라고 있죠. 행글라이드 저 산악 훈련한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비행기 날개 달린 거. 그걸 타고 넘어가가지고 거기 음악회 하는 데 가서 사람을 200여 명 납치해가지고 가자지구로 도망가서 지금 그 인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일부 풀어줬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그 기습하는 사람들의 기습에는 안 된다. 이게 어떤 경우도 안 돼. 그리고 우리가 바로 거기 빠져 있는 거지. 김정은이가 굉장히 흥분해 있어요. 아이고 대한민국도 뭐 요격 체계가 뭐 사드도 있고 패트리어트도 있고 무슨 뭐 신궁도 있고 천궁도 있다지만 이게 별게 아니구나. 응? 그렇죠? 그다음 미국 힘이 이미 분산돼 있어. 미국은 이 이스라엘을 안 도울 수가 없어요. 왜 안 도울 수가 없냐면 여러분 잘 알지만 이스라엘 인구가 미국에서 3% 정도 살아요. 650만.
그런데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를 움직이는 힘은 약 43%예요. 인구 3%가 미국의 절반 정도의 정치를 움직인다니까요. 모든 언론 조직, 정치 조직, 대학의 교육 조직에 유대인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아이비리그라고 유명한 미국의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하버드부터 시작해서 그 대학의 총장들의 80%가 유태인이야. 뭐 뉴욕 타임스로부터 시작해서 언론의 90%가 유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주니까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가서 큰 소리를 못 쳐요. 그 비유 건드려 놓으면 선거에 지니까 유태인들이 자주지해가지고. 이렇게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적이 됐고, 다른 나라는 전쟁 나면 우크라이나도 도망가잖아요. 막 1000만 명이 막 외국으로.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한 명이 죽으면 10명이 와요. 어디서? 외국에서. 할머니도 온다니까. 80명 할머니도 비행기, 텔아비브로 가는 비행기표를 사갖고 있어요. 전쟁 났다는데. 그럼 노인네가 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 하면 할머니가 그래. 이놈의 새끼. 내가 총알 맞으면 안 되냐고. 젊은 군대들 앞에 가서 내가 총 맞아서 군인 대신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한 대 떨어지면 10대를 사보내요. 이런 정신이 있어야 나라를 지키는 거라 그런 얘기야.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벌써 도망갈 준비한 사람이 드문드문 있는가 그러면 얘기 들어보니까 금사 놓고 뭐 달러 바꾸고 말이다. 그러니까 쫄딱 망하게 됐다 이게 기사 보면.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아예 이번 기회에 그래도 참고 통일로 갈 거냐, 분단을 그냥 지속하면서 어물어물 살다 급하면 도망갈 거냐를 결정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결정을 하고 지금 왔어요. 여러분들한테 박수라도 하나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이 참 걱정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통일해야 되겠다고 이제 설명합시다. 이해를 했다고. 근데 아주 재밌는 것은 대한민국은 갈수록 또 젊은 세대는 통일을 거리를 둡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그래도 공산주의를 알아요. 저런 짓거리 하면 안 되고 북한식으로 살 바에 죽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 통일했으면 좋겠다는데 동의를 해요. 근데 어제 서울대학 인문대학에 그 통일연구원이 있어요. 거기서 조사해 보니까 간신히 50대 50이더라고요.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도 통일을 반대하더라니까. 이제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전쟁 징그럽다고 하면서. 왜냐면 방법이 전쟁밖에 없는 줄 아니까. 근데 젊은이들은 20%가 안 돼요. 통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통일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다 이거야. 그 다음 혼란이 온다는 거. 혼란. 북한 사람이 섞여.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지. 혼란 온단 말도 맞잖아요. 그 다음에 일자리를 뺏길 것 같다는 거야. 이 고향을 버리고 온 사람들은 일하는데 억측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하는데 기여한 것이 이북에서 온 분들에 대해서 기여도가 커요. 막 억측같이 해가지고. 여기도 계시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젊은이들 계산해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인이 안 죽어가지고 좀 걱정인데 노인들이 안 죽어서 걱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안 죽냐고. 100살 넘은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2,300명 살아있더라고요. 옛날에 7, 8명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많이 수명이 길어졌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남자 평균 연령이 83세야. 여자는 87세고. 그러니까 80세 넘어서 평균 연령 사는 거예요. 오래 산 건 아니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 생각에는 지루하다. 안 죽고 왜 안 죽냐는 거예요. 이렇게 막. 지하철도 아침에 타고 민망하긴 하더라고. 노인들은 꽉 차 있어. 새벽에 어디를 가는지. 내가 타봐도. 나도 노인이지만은. 자,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젊은이들이 통일 감각이 없어져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근데 이 나이 드신 분들 돌아가시고 그러면 아예 통일을 체념해 버릴 거 아니야. 하지 말자고. 그러면 위기는 계속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단은 계속적으로 소모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비용을 내놔야 돼. 국방비를 올려야 되니까. 북한이 뭘 개발하면 우리도 개발해야 하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방위비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지금 국방비가 우리나라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25%쯤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60조 가까이 되거든요. 한국이. 북한은 전체 예산이 60조예요. 우리 국방비하고 맞먹는 거예요. 전체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방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10%네. 628조인가 그럴 겁니다. 대한민국 예산이. 거기에서 60조니까. 계속 무기를 개발해야죠. 우리도 더 위험한 걸, 높은 걸. 뭐 선제 타격이라고 킬체인도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보고서가 내가 하나 이제 체험을 한 건데, 좀 됐어요. 시간은 그때가 아마 2014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저 선문대학이라고 우리 문선명 총재님이 만들어 놓은 학교가 있어요. 아산에. 거기서 이제 통일 토크 콘서트라는 걸 한번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남쪽의 대학생하고 북쪽의 대학생하고 같은 자리에 앉혀놓고 KBS 아나운서 같은 사회를 보면서 남북 간의 프리토킹 자유롭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병역제도는 어떻게 생겼냐? 대학은 어디가 어떻게 하면 거기도 경쟁력이 있고 저 개인 수업을 받냐 이런 거 서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전부 다 자연스럽게 남북 대학생들이. 왜냐면 탈북 대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국민연합에 있을 때 주도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총학생회장이 나와서 그날 인사를 하더라고요. 마이크 앞에서 총학생회장이 오늘 그 국제회의실에서 토크 콘서트를 위해서 학생들한테 지원을 받았대요. 참석할 사람들 써내보라고. 그랬더니 1,100명이 있었다는 거야. 참석한다고. 그러니까 관심이 많잖아요. 1,100명. 물론 뭐 학생이 한 2만 명 되지만은. 근데 거기서 이제 1,100명 보러 또 물었대요. 뭐라고 물었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랬대요. 통일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랬더니 1,100명 중에 51.8%가 통일을 찬성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상당히 고무적이잖아요. 아, 이 학교는 그래도 보수성도 있고 통일 관계에 대해 관심이 많구나. 다른 대학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20, 30%밖에. 근데 51%가 나왔다 이게. 서문대학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제 찬성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찬성한 사람 51%에만 다시 문제를 줬다 이게 뭐라고? 왜 찬성하냐? 왜 찬성하냐? 그 이유를 써라 이게 한 가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38%가 통일되면 군대를 안 갈 것 같다. 이게 참 다 웃음 나오잖아. 나도 웃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 놀라운 것은 그거 현실이야. 통일도 경제적이 자기에게 이익이 있어야 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무슨 애국관을 얘기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이런 게 통일이 아니고 이익이 있어야 통일을 찬성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익이 있어야. 그럼 그 학생들 이익이 무슨 이익이에요? 군대 안 갈 것 같다. 지금은 영장 나와도 그 연령대가 되면 가야잖아요. 근데 통일되면 군대 숫자가 줄어요. 남북한에. 지금 남북한 군대는 한 200만 돼요. 남쪽에 한 50만 넘고 북쪽은 190만 200만 넘으니까 다른 예비군 말고도. 그런데 군대가 통일이 되면 남북한 합쳐서 정기군을 60만 명 정도 가지면 돼요.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개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다 이게 모병제. 공공연 채용을 해서 시험 봐서 경쟁해가지고 뽑아 공무원들처럼.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하면 자기는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2년간 군대에 가서 제대할 때까지 2년간은 충분한 자기 결정권에 기회를 상실하는 시대가 맞이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통일대에서 찬성하는 이유는 군대를 안 갈 것 같아서 찬성하는 거야. 거기에 우리는 큰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교훈이 거기 있어요. 아, 통일도 이익이 있어야지 손해남는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통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경제적 비용이거든요. 통일 비용을 내가 왜 부담해야 되느냐 얘기요.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일자리 뺏기죠. 반대하는데 그 문제가 이제 크루적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동서독 통일이 90년에 됐잖아요. 90년. 근데 90년에 통일돼가지고 2010년 20년 만에 독일 통일 비용을 정산해 봤어요. 동서독 통일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가. 그런데 독일 정부가 발표기를 한국 돈
3,000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3,000조. 한국돈으로 따져보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나라에다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통일되고 20년 동안에 남북한 비용이 국가 예산 말고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통일 비용이니까. 그것이 최소한도 동서독 비용의 2배 내지는 3배가 들어가야 된다.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 동서독은 그동안의 경제적 차이가 4배. 개인 소득으로 서독은 26,000불, 동독은 6,000불이에요. 그러니까 4배를 줄이는데도 3,000조가 들어가는데 우리 남북한에는 지금 몇 배냐? 몇 배쯤 될 것 같아요? 최소한도 60배가 되는 거예요. 60배 남북 차이가. 그럼 60배를 메꾸려면 아무리 덜 들어가도 7,000조가 들어가야 돼. 7,000조. 그러면 20년 동안에 7,000조니까 220조씩 들어가야 돼. 1년에 추가 비용을. 국가 예산 630조에다 220조를 더 보태서 써야만 북한 경제개발에 우리가 인프라를 깔아주고 이런 지원한다 이게야. 근데 이 비용을 누가 내? 국민 세금이 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참 중요한 문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바꾸자 이거예요. 어떻게? 자, 과연 통일해가지고 비용이 들어갈 수 있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첫째는 통일 방식을 바꿔야 돼. 적어도 남북한의 완전 통일까지는 약 50년, 짧게는 30년 기간이 필요해요. 바꿔 말하면 남한 시스템으로, 체제로 북한을 끌어들여 버리면 북한을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만큼 같이 살기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왜 너만 잘 처먹냐고 말이야. 사람은 상대적 빈곤 때문에 성질나는 거예요. 똑같이 가난하면 성질 안 난다니까요. 공자가 한 얘기야. 백성은 가난은 안 타든다고. 차이를 타다지. 상대적 박탈감이란 말 있잖아요. 내 것을 뺏어가버렸다 이 상대방이.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간의 통일 과정을 중간 단계라는 걸 두자 이게 중간 단계. 공산주의 체제, 사회주의를 그대로 두고 우리는 우리대로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북한하고 필요한 것을 서로 교환하고 교류하면서 상호 공존의 시대를 가는 거예요. 중간 단계. 요거 이제 북쪽에서는 은근하게 연방제라고 있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연합단계란 말을 썼던 거예요. 상사점이 있다. 그 점은 완전 통일까지는 시간을 두자. 그러니까 북한의 연방제는 1민족 1국가입니다. 1민족 1국가 2체제. 체제는 북한도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국가는 하나로 하자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말하는 연합단계는 민족은 하나고 2국가 2체제야. 국가도 둘이고 체제도 둘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가지고 당분간 중립지역을 두고 서로 뭡니까 서밋회의도 하고 정상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강요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기술회의도 하고 북한의 노동력은 남쪽으로 못 내려오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덩어리다가 일당 한 달에 20만 원만 주면 죽을 각오로 밤낮 일하겠다고 달라드는 게 생기니까 큰 돈이니까 그것도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막아버리고 그 대신 우리 기업이 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차, 현대자동차가 강원도, 이제 경기도 개성공단 쪽으로, 그 다음 무슨 포항제철이 해산 쪽으로 가고, 또 무슨 반도체 회사가 저쪽 신의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서 거기 임금에 맞게끔 기술자를 임금 노동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가르쳐가지고 기술 수준 높여서 그 수준에 우리가 초창기부터 월급 지금 시간제 월급 받고 이거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 길을 우리 70년 왔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우리는 밥만 먹여주면 일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밥도 안 먹이고 일하던 시대도 있었고. 우리나라 노예사회에 있으면 노예사회, 조선조 사회가 다 노예사회예요. 우리도. 무슨 산다는 게 노예지 뭐야 그게. 그거 몰라서 그러지. 남의 나라만 노예가 있었던 게 우리나라 노예사회라니까요. 그걸 동아혁명이 깨고 한국전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 세워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평등을 시킨 거지. 그 이전에 왕정시대는 노예사회고 임금이 죽이면 다 죽이는 거 사역받으면 죽는 것이 방법이 없잖아요. 멸족해버리지 않아 집안을 전부 다. 양반 상놈 계급 때문에 사람 대접 받았어요 어디? 응?
둘째 부인한테 아들 낳아가지고 과거급제 할 수 있습니까? 신분이? 그런 사회에서 살았던 거예요. 이걸 이제 해방시킨 게 이승만 대통령이죠, 사실은. 민주주의 헌법 가지고. 그러듯이 북한하고 합쳐놓으면 우선 북한 땅을 전부 자본가들이 먹어버린다니까요. 기업들이 가서. 공장무지 산다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체제를 놔두고 우리가 지원할 거 하고 가져올 건 가져오자 이게요. 근데 가져올 게 뭐냐? 지금 공급망 전쟁입니다. 공급망이 무기화해버렸다고 말이에요. 자원들이. 중국이 히토리도 좀 생산해서 수출 안 하겠다고 해버리면 반도체 산업이 전부 다 지금 큰 아주 그냥 위기만 나죠. 요소수라는 거 있잖아요. 자동차에 그 화물차들 넣고 다니는 거. 그거 안 줘가지고 얼마나 난리 나고 그랬어요. 지금 대만에 맥혀가지고 중동에 유조선이 못 들어오면 석유값이 3배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를 관리하려면 북한에 있는 자원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2009년에 한국광업진흥청이 북한의 자원을 조사했어요. 얼마나 매장되어 있는가. 그랬더니 남쪽의 자원은 저 강원도 충청북도로 연결되는 세멘트 공장들 봤죠. 쌍용 세멘트, 아시아 세멘트 이런 거. 거기에 쓰는 석회석 그것만 우리나라가 100년 정도 개발할 수 있고 돈으로 따지면 267조 아치가 들어있어요. 영월에 중석점 들어있고 우리나라 자원은. 근데 북한에는 자원이 광업진흥청 발표입니다. 2009년 당시에 한국 돈 7천조 세계 희귀 광물만 290개가 북한에 들어있어요. 거기 히토리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아연, 마그네사이트,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철, 무산철광 뭐 해가지고 그냥 290가지의 특이한 광물질이 북한에 매장되어 있어요. 그게 7천조. 그러면 2009년부터 광물 가격이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37은 22, 2경 1000조가 매장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자원으로 쓰자는 거야. 그러니까 손해나는 통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우리 실업자들 못 챙기게끔 인력을 막고 기업이 들어간다니까. 기업이 그거 왜 중국 가서 일을 하냐고. 그거가 들어가야지. 이런 통일 비용이 생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일 비용은 투자 비용이나 분단 비용은 소모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머리를 바꿔줘야 돼. 통일은 얼른 생각하면 비용 많이 들어가 혼란이 일어날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 우리가 안아야 할 십자가고 요거 끝나서 개발이 되면 남쪽은 최소한도 다시 제조업 중심으로 약 11% 성장이 오는 거예요. 지금 1%, 2% 오고 있잖아요. 성장이. 근데 11%로 올라가 남쪽이. 북한은 17%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자원을 우리가 사다가 쓰는 거야. 하나만 예를 들면 여러분 저 포항제철이 우리나라가 원석을 사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철광이 납니까 안 납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철광을 가져오냐면 포항제철이 브라질에서 가져와요. 브라질. 그리고 호주에서 가져와요. 그럼 톤당 원석이 200불에 사옵니다. 톤당. 그걸 배에다 싣고 3개월이 걸려야 포항제철에 도착하는 거예요. 0일 만에 3개월. 근데 무산의 철광 원석을 사오면 지금 시세로 톤당 80불이야. 가격이 3분의 1이죠? 그 다음에 그걸 기차에다 싣고 낮은 선봉항까지 두만강 상류 거기까지 3일이 걸려. 기차가 속도가 느리니까. 거기서 배에다 실어요. 선봉항에서. 그래가지고 포항제철까지 오는데 6일이 걸리는 거예요. 6일. 그러면 열흘 걸리죠. 3개월에 200불씩 주고 톤당 사온 원석이 80불에 열흘 만에 도착한다. 이게. 물류비용이 얼마나 줄어들어요. 우리가 지금 수출해 먹는 나라 아니요. 무역에서. 바다로 유럽 가는데 4개월씩 걸려요. 근데 철도를 이용하면 유럽 전체까지 시베리아 철도 이용하면 한 달이고 동남아 철도, 중국 철도 연결하면 17일이면 다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비용을 얻어오냐 이게요. 그러면 저 대만 해협이 막혀도 철도로 가져오면 되는 거지. 이렇게 통일은 생산적이고 투자적 성격이 있지만 분단은 소모적이고 소비 비용이다. 그러니까 이 비용을
생산 쪽으로 투자할 거냐 소모 쪽으로 투자할 거냐 그걸 결정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통일 얘기를 하라 그런 얘기야. 무조건 통일을 좋다고 하지 말고. 그럼 영구적으로 공급망이 안정됩니다. 어차피 우리 가공산업에서 팔아야 되고 중간재를 팔아야 되니까. 이런 면에서 우선 통일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그러면 이제 결론은 통일을 언제쯤 이루어질까? 통일. 그것은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2차 대전 후에 통일하는 방법을 보니까 제일 첫째가 군사적으로 통일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쓸어버려. 그래 이게 깃발 꼽으면 통일이야. 그게 월남전이야. 남쪽 월남, 북쪽 월남이 싸워가지고 북월남이 남쪽을 쓸어버려가지고 소위 사이공이라는 도시가 호치민시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게 월남전의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통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협상을 통해서 통일할 수 있어요. 권력을 나누는 거예요. 노나. 우리 남북이 노나. 거기가 어디냐? 저 중동의 예멘이라는 데서 예멘. 남예멘, 북예멘 그랬거든요. 그 2차 대전이 갈라져가지고. 근데 남예멘하고 북예멘인데 남예멘 인구가 많고 북예멘은 공업이 좀 많이 발전한대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예멘 통합 예멘을 만들 때 대통령은 인구가 많은 남예멘 사람이에요. 부통령은 북예멘이에요. 국회의장은 북예멘이에요. 부의장은 남예멘이에요. 총합참의장은 남예멘이고 육군참모총장은 북예멘이에요. 공군참모총장은 남예멘.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도 200명인데 북예멘이 90명, 남예멘이 110명 이렇게 논아서 권력을 논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협상통일이라고 했죠. 협상을 통해 통일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통일공화국 깃발을 87년에 꼽았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권력을 가진 자가 누구냐? 총괄인 사람이에요. 합참의장. 요걸 북예멘이 남예멘에다 요구해서 이제 우리로 바꿔서 교환해서 자고 3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남예멘이 안 내놔요. 너희들이 우리보다 군사력이 강한데 그거 명령권자를 너희들이 세우면 기분 나쁘면 언니들 밀어볼 거 아니냐고 일리가 있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계속 결렬을 하다가 전쟁이 났어요. 근데 북예멘은 미국 무기 체계로 미국 지원을 받았고 남예멘은 러시아 지배를 받았어요. 러시아 지원을. 그래서 결국은 미국 지원하는 북예멘이 남예멘을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흡수 통일해버린 것이 남북 예멘의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협상 통일은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다 그 통일 두 개를 합쳐봤자 자 물리적으로 통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승자 패자가 없습니다. 한국전쟁은. 응? 우리는 감정적으로도 전쟁이 났다면 통일 한쪽으로 죽어도 안 가요.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김정은식 통일해가지고 거기 가서 정치수용소 가고 교화소 가고 단련대 가고 응? 머리만 좀 굴려도 그냥 금방 수청당해버리고 살 수 있어요? 매일 일주일마다 소위 생활총화니 사회총화해서 자기 비판해야 되고 불나면 김일성, 김정일 사진부터 들고 뛰어야 되고 어머니는 병석에 둬서 모시고 가면 큰일 난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거든. 수령님 먼저 모시지 않았다고. 이런 종교 아닌 종교 속에 사는 그 집단 속에 들어가 살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어. 월남서 민주화하던 놈들 다 어디 갔어? 다 제정신 잔소리 많다고 숙청시켜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월남 병사들 가가지고 그 월남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이 3만 쌍이에요. 거기다 애인 두고 애기 난 사람이 나이 따위 아니라고. 걔들도 정치 수용소에 가서 10년씩 집어넣어가지고 머리를 흔들어버려서 완전히 자본주의 물들었다고. 양키 껌 추임껌 씹은 놈들이라고 이놈들이 맥주 마셨다고. 그래서 병신장 길거리에 전부 병신들이 돌아다니는 것쯤 다. 공산당들은 어떤 경우든 그쪽에서 협조해도 남쪽에서 자본주의 맛을 본 사람은 안 쓰는 거예요. 잔소리가 많아진다고. 그러니까 꿈이라도 꾸지 마세요. 좌파들. 뭐 김정은이가 무슨 혁명운동에 이게 남쪽에서 노력했다고 뭐 올려줄 것 같습니까? 북한 사람이 와서 전부 통치하는 거예요. 월남 보세요. 전부 다 죽여버려서 지금 베트콩
중심으로 월남 사람들 평균 연령이 28세입니다. 28세. 30대 이상 된 사람 하나도 없어. 월남에. 다 죽여버렸다니까. 자본주의 맛봤다고.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운동권 애들. 가지도 않으면서 꼭 지랄하고 온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무슨 범총련인가 그것들 임수경이 북한 가고 올 때 국정원장 만나가지고 점심을 먹는데 국정원장이 하도 북으로 간다고 싸서 젊은이들 한 300명을 불렀대요. 운동권 애들을. 그래가지고 북한을 그렇게 가고 싶냐고 했더니 막 손들더니 당장 보내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종이를 넣어줬다는 거야. 한 장씩. 갔다 안 온다고만 각서를 쓰라고. 그랬더니 걷어보니까 한 놈도 없더라는 거야. 간다며 보내줄 테니까 가서 안 온단 말만 써라 이게. 그랬더니 전부 다 각서를 안 썼어. 왜 안 썼냐 그랬더니 갔다 와야 된다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게 얼마나 웃긴 놈들이야. 이 공산주의 본질을 몰라서 그렇지 공산당들은 절대로 자유맛을 맛을 본 사람을 놔두질 않는다니까. 특히 종교인. 그건 제일적이야. 제일적. 기독교인들 정치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협상통일도 안 되고 군사통일도 안 되고 우리는 왜 무기체계가 얼마나 좀 발전했어요. 6.25 전쟁 때 목총 갖고 싸웠어도 450만 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남북한이. 산업시설이 80% 파괴되어 버렸어요. 이걸 일으키는데 70년이 걸린 거예요. 지금 80년이. 그런데 또다시 그보다 지금 화력이 100배 높아졌어요. 100배 평균. 그러면 100배를 450만 원에다 버텨봤어요. 얼마 우리 남아있거든 거 사람 다 죽지. 다 점멸하는 거예요. 핵폭탄 하나 떨어지면 도시가 없어져 버린대. 서울에다 하나 떨어뜨리면 130만이 죽어버린 거예요. 저 청량리에서 영등포까지. 저기는 핵폭탄만 터져도 그 안에 있는 빌딩들 다 무너지지. 자동차들 불나지. 그 다음에 빌딩마다 전부 자가발전기가 있어요. 전기 나가면 발전하라고. 다 휘발유 들어있어 그 속에. 그게 폭탄이야 폭탄. 그러니까 과거 농촌도시나 이런 데는 인구가 적게 죽었지만 지금은 130만 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린다니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 나무 일이 아니야 이거. 내가 이 땀 흘려가면서 소리 지르고 있겠어. 개새끼네. 박수를 한번 쳐보셨어요. 어영물이 많이 갔네. 조금만 이제 10분만 더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서는 군사적 통일 안 됩니다. 다 죽어버려요. 승자가 없다니까요. 승자가 있어 있기는 땅속에 바퀴벌레. 그놈들이 박수 치는 거야. 우리 세상 된다고 다 그걸로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고 협상은 더 안 돼. 우리는 성질이 급해가 뒤집어 불지. 그래서 딱 할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냐? 평화통일입니다. 근데 평화통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치통일이 있어 있기는. 선거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 평화통일이잖아. 선거는. 국민이 선택하니까. 근데 지금 아련하게 북쪽에 희망을 가진 사람이 많아. 남쪽에 제정신 못 차려가지고. 그래서 선거하면 칠 확률이 높아. 왜 그러냐? 선거구를 정할 거 아니 선거는. 그래서 어떤 정치가가 시뮬레이션을 그려놨는데 선거구가 남북한에 800개가 된답니다. 800개. 그러니까 인구 비례하고 지역을 종합하는 거예요. 인구하고 땅을. 그럼 땅은 북쪽이 높고 인구는 남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화를 이루면 남쪽에 430개 선거구가 생기고 북한에 370개가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선거구별로 남쪽 사람은 전부가 자유민주주의 지도자가 나와서 당선되고 북쪽은 사회주의자가 당선되면 남쪽이 많잖아. 430개니까 북쪽은 370개고. 그런데 북한은 한 명밖에 출마를 안 해. 김정은 지지어도. 근데 남쪽은 부부간에도 출마해버려. 성질 사놨다고. 부산에서 부부간에 출마한 사람 있잖아. 형제간에도 오고. 그러니까 이건 개판돼가지고 색깔이 어린이들이 하면 당선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깃발 들고 가버린다는 머리가 안 나와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정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요걸 김정은이가 노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련을 못 버린 거예요. 남쪽에서 계속 올라오니까 이거들 세상에 오니까 조금만 기다려라고.
깃발만 올라가면 그냥 밀고 오라고 이렇게. 그래 저도 마을 짓이지 일찍부터 안 된다고 했으면 저도 바꿀 텐데 계속 된다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 정신이 까닥 안 없어져. 지세상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런 위험은 통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48년에 남북한 총선거를 하라고 유엔이 결의해줬어요. 50선거 그거요. 근데 그때는 대한민국의 80%가 여운형이 계정이에요. 여운형이가 인민해방지구, 소위 인민해방정부를 여운형이가 만들었잖아요. 인민공화국을. 그래가지고 그때 대한민국에 머리 좋은 사람은 전부 다 공산당이고 보통 사람도 공산주의를 찬양했어요. 근데 이걸 기적적으로 막은 양반이 이승만 대통령이야. 그냥 지주들 앞에서 시달리던 소작인들이 땅을 준다는데 누가 거기 안 가서 죽창 들고 돌아다닌 거지. 근데 이승만이 그걸 알고 농지개혁을 남쪽에서 먼저 했다 그런 얘기야. 다 지주들로부터 땅 받아가지고 무상은 아니지만은 싼 가격으로 소작인들이 논아줘 버렸잖아요. 북한은 땅 뺏어가지고 논아줘 놓고 곡물세라고 태물세라고 다 서숙모가지, 벼모가지까지 세 가지 다시 받아간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안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선거를 저것들이 거부했어. 총선거를. 그때 선거했으면 그래도 공산당으로 넘어간다니까 이 남쪽 사람들이. 왜? 소련 혁명이 성공했지. 중국이 공산주의 됐지. 희망이 거기밖에 없어. 일제시대니까. 응? 그러니까 그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이 개입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김정은의 마음을 꼬셔가지고 소련서 고자질을 했지. 탱크 몇 대 밀고 내려가면 싹 네 것이 되는데 뭔 선거까지 번거롭게 하냐고 거기 속아가지고 놈들 나가 떨어진 거야. 응? 전쟁도 일으켰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시대 그때가. 근데 지금 선거하면 또 어리언 놈들이 있다니까요. 성질난 놈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얼마 전에 정치주의자 하는 얘기 보세요. 김일성, 김정일이 선대 평화를 왜 더럽히냐고 김정일을 나무래 치면서 선대들은 평화주의자로 만들어놨잖아요. 못 알아들으면 무섭구나. 그 뭐 중에 뭐가 들어있냐 이거. 어떻게 김일성이가 평화주의자야. 김정일이 핵 만들고 김일성이 6.25 전쟁 일으키는데. 이거 정신 바짝 차려 대한민국 국민이.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니까 이게 투표로만 하는 게 투표로만. 잘못 찍어가지고 손가락에다 불 질러봐도 소용없어. 잘 찍어야 돼. 그래서 눈빛 보니까 잘 찍었구만 저번에. 벌써 정말 잘 찍어야 돼. 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평화 통일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선거도 안 됩니다. 뭘로? 흡수해버려야 돼. 북한을 흡수해버려. 요게 독일 시민들이 한 거예요. 동독 시민을 서독 시민이 흡수해버렸다 그런 얘기야. 마음을 가져와버렸어. 이걸 우리 문총재님이 아셨기 때문에 유명한 말, 통일 방법을 딱 하나 가르쳐줬어. 남한 사람이 남한 사람보다 북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북한 사람이 북한 사람보다 남한 사람을 더 사랑할 때 통일이 온다는 거야. 맞아요? 틀려? 맞아. 그러니까 진짜 혈육을 같이 한 형제보다 더 북한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돼. 지금 탈북한 북한 시민을 내 친형제처럼 명절 때는 부치게라도나 갖다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야 된다. 그런 얘기야. 야박하게 굴지 말고. 어? 그래야 통일민족이 되는 거지. 그것이 우리 문총재님이 우리 가정교회 이념을 북한에 전파해가지고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뛰어넘는 사회 동포주의를 집어넣어가지고 진짜 참 형제가 피를 나눈 것보다 가깝게 축복 결혼을 시켜놓으면 어디로 가겠냐 그런 얘기야. 여기 아까 일본 가정들이 있던데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원수지간의 나라야. 그래서 멀고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한국 남편 만나서 와서 한국 살고 있는 거 아니요? 일본 색시들이. 그 한두 쌍인 것 같습니까? 전국에 1만 1000쌍, 1만 1000쌍. 그 자녀들이 두 서너 명씩 나눴으면 얼마겠어? 어떤 분은 7명까지 나버렸더만. 자, 근데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울산을 가가지고 독도 문제가 심각할 때 그 한일 가정
일본 섹시하고 한국 남자하고 만나서 난 학생이 벌써 고등학교 2학년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을 물어봐서 조용히 귀에다 대고 독도가 누구 땅이냐? 그러니까 이놈이 머릿속에 복잡할 거야. 아버지 생각하면 한국 땅이고 어머니 생각하면 일본 땅이잖아요. 근데 이놈이 대답을 한참 있다 하더라고요. 참부모님 땅입니다. 이야, 기가 막히다. 사랑밖에 정치 이념 공산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을 게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문 총장님은 김일성을 끌어안는 거야. 형제간처럼 가인 아벨이 만나야 되듯이. 그래가지고 문 선생님이 91년인가요? 북한 평양 가서 김일성이 만나가지고 그 감자 썩은 걸로 국수 만든 거 잡수시면서 의형제 만나가지고 김일성이 뭐로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나 따라서 미국 가져오는 거 아니야. 죽기는 왜 내가 죽냐고 그러더란 말이야. 그랬더니 뭐 문선생님 만난 지 3년 있다가 그냥 지가 아들놈 김정일이라는 쏜 그냥 권총에 맞아 죽은 거 아니야. 지가 지절로 죽은 줄 아세요 그걸? 아 김영삼 대통령 둘이 94년 7월 달에 만나기로 약속돼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7월 7일 날이가 죽었잖아요. 94년에 묘양산에서 오국열이하고 또 김정일이하고 또 최 누군가 최 있어요. 저 사무총장 이렇게 해가지고 서희 이제 김영삼이 만나가지고 뭔 얘기를 꺼낼 것인가 요걸 이제 토의하는 회의가 있어서 회의가 묘양산 김일성 별장에서 특각에서 그런데 보통 때 같으면 미군을 내보내셔 그러면 되는 거야. 어떤 자주국가가 미국 밑에서 큰 소리도 못 치고 살고 있어. 자존심 상하지 않소. 이러면 돼. 그 사람들 목표가 미군 철수니까.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때가 90년 초니까 소련도 변하고 중국도 변하고 우리가 수교하고 그래가지고 이 남쪽이 잘못은 올라올 것 같다 이게. 그러니까 김일성의 머리가 돈 거야. 미군을 한국에다 놓아둬야 남침만 막는 게 아니라 북침도 막는다 그런 얘기야. 미군이 있으면 못 올라가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 대통령 누구예요? 클린턴인가? 그 사람한테 얘기했잖아요. 미군을 놔두라고. 그러니까 그걸 대통령의 회의 의제로 삼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뭘 의제로 해서 김영삼의 길을 꺾어놓느냐 이걸 회의하는 거예요. 회의. 근데 그 오국열 인민무력부장이 그 김동진께서 미군을 주둔시키라고 선언을 해버렸으니 뭘 가지고 남조선을 공격하겠어? 이러니까 김일성이가 오국열이 선을 가려서 무식한 놈은 항일 무장 투쟁 때나 지금이나 여전하구만 배운 게 없어가지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오국열이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가 평생을 혁명의 일선에 싸운 놈인데 그렇게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창피 주냐고 하니까 그냥 김일성이라는 잿더리 앞에 있는 잿더리를 들고는 오국열이한테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오국열이가 그냥 몸을 평생 부인이니까 몸을 피해가지고 벽을 맞고 그 잿더리가 날라와서 김일성이 심장 박동기를 때리버렸단 말이야. 벽에 맞고 와서 그러니까 호흡이 거칠어지면서 싹바래졌어. 그러면 옆에 김일성이를 경호하고 다니는 경호원 중에 의사들만 8명이 김일성 생명을 책임지고 늘 옆에 있는 거야. 옆방에서 위기에 관리하려고. 근데 김정일이가 딱 막아버렸어. 기계가 망가졌어. 의사가 진단을 될 일이 아니고 평양 연락해서 헬리콥터에다 장비 싣고 오라고 해서 박동기 교체해야 된다고. 28분 만에 왔어. 비행기 오긴 왔는데 심장은 10분 이내에 안 다스리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시신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걸 내 말이 안 믿어지면 서점에 가보면 신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어. 신의 죽음. 북한의 신 김일성이 왜 죽었나. 그걸 누가 썼냐. 김진명이라는 소설가 있어. 무궁화꽃 피었습니다 쓴 거. 그 양반이 쓴 책 속에 나와 있는 거야. 내가 알아서는 게 아니고. 그런데 확실한 거야. 최근에 밝혀졌어. 김정일이가 권력을 준다고 하니까 오래됐는데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자꾸 연락이 와. 저 미군도 주둔시키라고 한 거 보니까 저 변했다고 지금 빨리 걷어치우고 네가 차지해라고. 그러니까 중국 뺏고라고 믿고 김정일이가 정권을 잡아버린 거야.
근데 이놈이 중국을 얼마나 미워했으면 김정은이한테 유언을 써놨어. 중국놈 믿지 말라고. 어? 저놈들 믿다 큰일 난다고. 저도 경험해서 지가 정권 잡아놓고. 그게 북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흡수 통일만이 북한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우리 쪽에 와버려야만 되는 거야. 근데 김정은이가 아까 얘기했지만 대단히 불안합니다. 지금 불안한 이유를 몇 가지 가르쳐줄 테니까 결론으로 첫째, 건강에 이상이 왔어요. 건강 이상 자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왔냐? 원래 김일성은 지금 현재 신장이 자기 몸무게하고 균형을 맞추려면 80kg에서 90kg 사이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근데 현재 138kg 나가는데 미국의 스텔스 비행기 있잖아요. B-1B라든지 B-52 폭격기 안 보이는 거. 여기 한 바퀴 휙 돌고 가면 밤새 처먹어가지고 143kg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보다 약 50kg가 정상보다 높으니까 모든 장기가 제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 고장이 와가지고 작년 7월 달에 선양에는 중국 선양에는 제1병원이라고 대학 전문병원인데 거기 가서 심장 수술을 해가지고 거기에 비슷 박동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심장을 몇 군데 연결했습니다. 스팟 연결했어요. 그게 지금 심장 이상이고 두 번째는 북한을 지금 짓누린 게 있어요. 방공호를 파놓고 작전주의를 하겠다고 지하 100m 이하에 들어가서 평양 지하철은 100m까지 가거든요. 그 밑에다 지휘소, 명령을 쓰는 지휘소를 만들어놨어. 김정은이가 여러 특각을 만들어서 28개나. 근데 그걸 미국이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미국이 개발한 폭탄 중에 유명한 폭탄이 생겨났습니다. 벽돌만 뚫고 들어가는 폭탄이 있어요. 벽돌만. 그런 폭탄을 싣고 와서 떨어뜨리면 보통 1차로 60m를 뚫어버려요. 방가바스라고 60m. 근데 폭탄이 한 번 뚫고 이제 힘이 빠져야 할 거 아니에요. 요놈이 재충전해가지고 50m를 더 뚫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희귀한 폭탄을 미국 개발했어요. 벙커버스터, 콘크리트만 뚫는 폭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놈이. 다 지그들은 비행기를 못 보는데 요게 제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지가 명령하는 벙커만 찾아다니면서 뭘 떨어뜨리고 가 왔다 간다고. 참이 없었어요? 저를 추격한 놈이 있다는 걸? 요때부터 신경의 변화가 가지고 불안해지니까 딸내미를 데리고 다니는 거야. 무슨 상사 올라온 게 아니고. 자기 가족이 하나로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이놈의 의존해가 볼에다 키스를 하고 지질하면서 그냥 이놈들은 눈치채가지고 이놈이 후계자인 줄 알고 제정신 없는 놈들이 무슨 존귀하는 따님께서 있다고 소리가 앉아서 짜려보면. 무슨 놈의 딸을 상속해. 북한이 유교율 국가인데. 자식이 있어요. 누구 아들이? 현송월이 아들이. 11살짜리가 12살짜리지. 그건 또 내놓을 수가 없지. 체면상. 이설주는 딸 주애가 첫 번째고 이제 5살 된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어려. 그러니까 어중간한 놈보다는 그래도 이설주 마음도 달랠 겸 해가지고 그 주애를 데리고 다니니까 뭐 하려고? 위로의 대상으로. 무슨 놈 상속이야 그거. 국정원도 엉터리더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딸일로 상속이 될 것 같아요. 권력 승계가 될 것 같다고. 위대한 착각이에요. 절대로 딸에게는 안 갑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핸디캡이 뭐예요? 번처 아들이 아니야. 김정은이도 고영이 아들이야. 후처 아들. 번처는 성혜님이야. 그 번처가 낳은 아들이 김정남이야. 그리고 후처 아들 중에 둘이야. 정철이, 그 다음에 정웅이 그래. 그 다음에 여정이. 근데 정철이는 이놈은 희귀병을 앓고 있어. 이 귀고 눈이고 이런 거 장기가 자꾸 길어나요. 이렇게 귀가 이렇게 잘라내도 1년 가서 길어나는 거야. 그 전면에 못 내놔요. 그러면 마스크 쓰고 번거지 쓰고 다니면서 음악 감상이로 돌아다니는 거야. 그건 정치인이 안 돼. 그래서 후계자를 김정일이 세웠는데 후계 구도를 그리는 게 아니고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딸내미를 데리고 다니는 거야. 이 말 이해가 가면 박수 한번 쳐보시오. 적어도 그런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야 얘기하는 게 대중 앞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북한 인민들이 전부 이제 정보가 공개돼 버렸어. 남쪽으로 다 알아. 핸드폰이 600만 대가 있어. 북한이 600만 대. 스마트폰, 손전지라고 그래. 손전화. 그러니까 600만 대가 있는데
북한도 장사하잖아요. 그거 왜 장마당? 장마당 경제가 북한 경제의 80%를 지탱하는 거예요. 배급이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자, 그러면 장마당에서 모든 정보는 전화로만 통하는 거예요. 물건이 뭐 있으니까 다 달라 그러면 중국에도 암시장을 해도 밀수를 해도 가져야니까요. 그리 전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북경선, 압록강, 두만강변에서는 중국 통화권이라 마음대로 북한 사람이 통화를 합니다. 그게 남쪽에서 탈북자들이 돈을 80%가 송금을 해. 우리 한국 돈을 중국은행에다 넣으면, 우리나라 중국은행 와 있습니다. 넣으면은 그 유안으로 바꿔주거나 달러로 바꿔서 그걸 뿌로코가 갖고 압록강변으로 가는 거야. 가가지고 국내 북한에 있는 뿌로코를 통해 가지고 그 집 탈북자 가족을 데려와 버리. 거기서 현금을 건네줘요. 달러로. 그러면서 100만 원을 붙이면 뿌로코가 30만 원을 먹고 70만 원을 줘요. 근데 거기에 또 뒷따라오는 놈이 한 놈 있어. 평양의 고급 당원들, 돈주들. 이놈들이 와가지고 또 여자를 안전하게 지 고향까지 데려다주고 20%를 따가. 그러니까 100만 원 주면 지 손에 50만 원이 들어와. 근데 50만 원도 엄청난 돈이야. 북한에서는 한국 돈 50만 원이. 왜 그런가 보세요. 달러 1불이 우리는 얼마입니까? 달러 1불이 1,300원이 거리죠. 지금 현재. 근데 북한 돈으로는 108원이에요. 108원 1불이 108원. 화폐 교역해가 108원. 근데 북한 사람들 월급이 2,500원에서 4,000원입니다. 한 달에 북한 돈으로. 근데 108원이니까 1불 바꿔봤자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달러를 암시장에 가서 거래를 하면 9,000원을 받아. 9,000원. 북한 사람 월급 2개월분을 받는다고 말이요. 고급 관리들. 그러니까 엄청난 돈 가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몇 배 재산이 불어나기 때문에 아주 북한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은 탈북자 가정이야. 그래서 북한의 뿌리가 토대가 3개 있어요. 하나는 빨치산 토대, 항일 투쟁했다는 사람들 헬멧. 그다음 두 번째가 백두산 뿌리. 요게 김정일이가 백두산에 태어났다 해서 그 인맥이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한라산 줄기야. 거기에 탈북자 가정을 가진 사람이 북한에서 최고 부러움의 대상이야. 그 집에 가면 없는 게 없어요. 달러 갖고 막 외국 상점이가 사가지고 가전제품 우리 코끼리 밥통 동네가 다 모여요. 밥통이면 마른다고. 우리 옛날 라디오 하나 가지고 동네 자랑하던 때 있었잖아요. 일본 가서 코끼리 밥통 사다 얼마나 큰 소리 쳤어요. 근데 우리나라 쿠쿠 밥통 같은 거 말하잖아. 말. 식사가 다 끝났으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동네가 시끄럽지. 뭔 밥통이 말을 한다냐고. 그리고 북한 사람 치고 대한민국 노래 모르는 사람 더 많이 해요. 우리 드라마 뭐 다 알아요. 케이팝 뭐 다 문화까지 지금. 그래서 북한이 뭘 만들어 버렸냐. 반동문화 배격법. 남조선의 드라마를 봤거나 음악을 들었거나 뭘 들었거나 그런 것을 전부 처단하기 시작해서 이번에도 공개 체험에 뉴스 나오더만. 학생들 15살, 16살이가 그거 들었다고 해가지고 노동교화형 교도소에 가서 15년간 형을 내려버렸어요. 공개재판에서. 그걸 제작했거나 외국에서 갖다 많이 판 사람 사형이야. 총살형.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 권력이 한계에 와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뒤집어져 있다. 이번에 북한 단천에서 기차 하나가 뒤집어졌거든요. 올라가다가 뒤로 빠꾸해가지고 전력이 끊어져가지고 약 500명이 집단 죽음을 당했고 그 외에 폭동 사건이 여기저기서 납니다. 지금. 평양에서 매일 술산 던지는 이런 놈 나와요. 그러니까 북한 권력에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지금 핵전쟁이 뭐 이사우스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더 무서운 것이 하나 생겼어요. 백두산이 내년에 폭발하는 거예요. 백두산이. 여러분 백두산은 지금부터 1000년 전 947년에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천지연이 생긴 거야. 천지연 20억 톤 물. 그것만 터져도 평양시가 싹 쓸어버린 거야. 그 물은 남쪽으로 안 와요. 동북방향으로 가는데 바람이 줄어져 동북방향으로 가서 북한 북부를 다 쓸어버려 덮어버리고 어디로 가냐면 일본의 북해도 그쪽으로 가요. 요 남쪽은 안 와요. 그러니까 여기 걱정할 거 없어요. 과천은 물막이가 잘 됐는데 원래부터가 걱정할 거 없어요. 이게 지금 내년에 만기가 되는 거야. 1925년에 폭발해가지고 위험을 준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100년마다 한 번씩 폭발하는 거야. 이게 활화산이야. 전 세계 지질학자들이 보고 25년에서 30년 사이에 폭발한다는 걸 찍어놓고 있어.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옛날 발해 제국이라고 있었죠. 저 만주 땅에 동경세. 그것도 그때 폭발해가지고 거기를 덮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형체가 없어. 옛날 폼페이오도 도시 하나를 덮쳐버렸잖아. 화산이 비산비온가 그 폭탄이 화산이 인도네시아 그 발리섬이 거기서 화산 폭발해가지고 도시가 아예 없어져 버리잖아요. 북한 땅 전부 3분의 2가 없어지게 생겼어. 이런 것 때문에 지가 뭘로 막아 그걸. 그래서 이게 조급해졌다니까. 그래서 조금만 신경질 나거나 기회가 왔다고 판단되면 그 중에 제일 위험한 개가 대만 해협의 위협이야. 요걸 중국이 강하게 요즘 라이딩들하고 미국 지지하는 사람이 독립 지지하는 사람 당선됐잖아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저거 대만 국민이 중국으로 통일될 거냐 대만이 독립해서 자주국가로 쓸 것이냐를 선택하는 선거에서 50% 이상을 얻어가지고 당선된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자신있게 대만을 지지해주게 됐고 그 해협을 지키는데 우리 전쟁 났다면 한국에 있는 미군을 빼간다. 이 평택. 그래서 평택이야. 평택항에서 이동하게 하려고 재빠르게. 주한미군이 아니에요. 세계 기동타격대 이걸.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대한민국이 들어가야 돼 거기에. 그래서 반드시 정세가 변할 때 아까 급변한다고 그랬죠. 급변할 때 기회를 잘 얻으면 통일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팔레스타인이 살던 땅 아니고 그거. 여기 옛날 가나안이야 그거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들이 살던 곳이야 그것이. 팔레스타인들이 유대인도 조금 섞였지만 근데 외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약 700만이 히틀러한테 죽고도 목숨을 건지고 살면서 끝없이 돈을 모아다가 전쟁 비용을 영국하고 미국한테 했다고. 어려울 때 사람은 신세지면 방법이 없어 세계가.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미국이 발의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거기다 독립국가를 주어버린 거야. 너희 땅 찾아가 보라고. 성경 구약 성경 들고 가면 꼼짝 못할 거라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독립전쟁에서 이스라엘 만드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확실해야 돼. 이번에 어중간하게 쓰면 안 돼. 미국 편에 확실히 써가지고 한미동맹 강화해서 미국이 위기에 빠질 때 구원해 주면 미국만이 한반도를 통일 수가 있습니다. 영토 없이. 왜 그러냐면 미국은 거리가 멀잖아. 영토 욕심이 없어요. 러시아는 남진을 하고 내려오는 거고 중국은 은근하게 지그들 품에 안고 입술 같은 게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끌어안고 지그들을 방어하려고 그러니까. 미국은 전략기지가 한반도에 필요하잖아요. 중국을 견제하려니까. 근데 중국이 지금부터 20년 이내 폭삭 망해요. 지금 중국은 아주 최고의 위기에 와 있어요. 실업자가 1억 2천만 명이야. 중국 인구가 줄어들어 인도한테 뺏겨버렸어 지금. 인구가 농업인구가 일하는 일꾼들이 없어요. 중국에도. 부동산 재벌이 중국 경제 25%인데 그게 전부 다 죽어났어. 지방경제가 망가져버렸어 완전히. 미국이 저대로 제재를 하면 4, 5년 동안에 중국은 경제적으로 큰 파탄이 일어나요. 최소한도 4%, 5% 성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3.5%야 목표가. 3% 이하로 나면 폭동이라는 홍건적 난리가 나. 그러면 어차피 미국 손에 들어가면서 미국한테 이제 전쟁 비용을 중국이 지불해야 돼. 그 대가로 미국이 받을 땅이 어디냐? 북한도예요. 북한도를 하려면 옛날 청일전쟁, 러일전쟁 때도 일본이 이겨가지고 뭐 땅 받아가고 그래가지고 다시 2차 대전 때 되돌리고 대만다 그런 거 아니요? 저 북한도도 그러고. 그러듯이 반드시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그때 세력이 재편되면서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 우리가. 이게 하늘이 점지해준 2025년이야. 거기에 백두산 폭발과 북한 정권의 몰락과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싸울 때 우리가 거기 기회를 잡아가지고 반드시 미국의 신세를 치도록 해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통일국가를 만들어내야만 세계 평화의 거점이 확보되면서 세계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겠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났다고 말이야. 이것이 통일 조건이야. 근데 북한 사람들에서 많은 탈북민들이 북에 가서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원리를 전달하도록 탈북민들을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세워서 통일 대변인을 세워서 우리가 북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반드시 통일의 기회가 우리 온다는 걸 알고 우리 한학자 총재가 2025년을 앞당겨서 결정한 것도 또 평화대사를 통해서 종교 관계 없이 국경 없이 초격파 초국가적으로 이 평화대사들이 평화에 앞장서야 돼요. 평화대사가 뭐예요? 대사. 소사보다 큰 게 대사지. 소사는 적은 심부름한 사람, 대사는 큰 이런 사람 아니요. 그 밀사가 있고 특사가 있긴 있지만, 근데 일생 동안에 여러분이 가진 명함보다도 대사처럼 큰 게 없어요. 제가 문산 쪽에 가다 보니까 새로 쓴 묘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 가만히 보니까 거기다 비문을 하나 세워놨어요. 뭐라고 세워놨느냐? 김석진 평화대사 여기 잠들다. 이야, 감동스럽더라. 그분은 죽을 때 뭐 별 뱃이 있었을 거 아니고 그분도 묘가 커요. 근데 아들한테 호소한 거야. 내 이름을 평화대사라고 적어라. 그 이상 큰 이름이 있어? 평화대사. 큰 이런 사람 아니야. 그래서 일본 가서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교육까지 시켜서 대사 임명장 줬더니 안 나온 사람이 많잖아요. 와서 기치리다도 안 보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이면 좋겠어? 식사라고. 식사. 한문만 먹고도 한 사람. 사명감을 가지고도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그것을 망가시켜버리면 나라는 어디로 갈 거냐. 우리 시대에 이제 갈 일은 그겁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할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뭘 하겠어. 다 이제 자식들이 다 할 일이고 통일 기반 깔아서 통일 대한민국 만들어서 후손들이 영원히 잘 사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주고 가는 것이 우리 소망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평화대사들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